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대검 감찰부장을 지냈던 한동수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합니다. 오, 갑자기 평화를 말씀하시니까 네. 놀랐습니다. 좀 네. 이따 여쭤보고. 네, 한겨레신문의 이춘재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갑자기 평화를 강조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또 이 힘을 합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15 그 우리 해방 그 시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침 또 유흥식 나자로 추기경이 예. 이재명 대통령과 예. 월요일 날 맞아요. 접견을 하시고 네. 그 레오 14세 교황의 그런 맞아요. 생각들을 공유하신 것으로 보도 받았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좀 계기성은 이해가 네, 됩니다. 독실한 또 네, 네. 천주교. 아, 우리나라 그 한국 사회의 큰 과제 중에 하나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평화 말고 수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잠깐 짚고 특검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검찰 특활비 편성을 놓고 참 말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좀 잘하시니까 네, 변호사님께서. 저는 이제 그 윤석열 피고인의 그 검찰총장 시절에 특활비를 자의적으로 네. 그 부당하게 집행하는 그 실태들을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 패거리 부하 검사들을 조종하는지 또 정적인 수사에 이용하는지 이런 악용 사례들을 보았는데요. 특활비의 개념 자체는 그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그렇죠. 정보,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기밀성과 직접성이 그 요건입니다. 네. 요거를 대통령실과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특활비하고 검찰의 특활비는 차원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단순 평면상에 대조하는 것 자체가 좀 이 잘못된 접근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개혁 입법이 통과된 후에 그때 집행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불필요한 오해 등을 그 하고 이 오해 등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원활한 그 검찰 조직 내에서 수사 부서와 수사 인력들이 이동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비를 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많은 이 검찰 개혁은 뭐 국회가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마음 여론과 함께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 입법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의 역설적으로 검찰의 여론전이 성공하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하냐라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다만 이거를 현금이 아닌 카드 사용 원칙으로 하고 그 자료들도 투명하게 보존해서 나중에 그 공개되고 사후에 목적 달성했을 때 공개되고 그 처벌 가능성도 남겨두는 것이 그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 당신들 용대대로 쓴 적이 없다라고 제가 면전에서 질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국민의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사적으로 검사의 특권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필요하긴 하다. 네, 그런 그 말씀이시죠? 검찰개혁 입법 후에 필요하면 하고 설사 남으면 또 반납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대로. 아무튼 문제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특수활동비는 원래 이제 수사를 전제로 해서 쓰는 거예요. 기밀. 수사의 기밀성이 요구되는 거에 쓰는 건데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 이게 다 통과가 되면은 사실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소청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데 기밀 수사를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순적인 게 검찰개혁 그 관련 다 통과가 되면 이후에 특활비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자체가 이제 모순적이라는 그런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수사할 일이 없는데 왜 기밀 수사에 쓰는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냐. 40억씩이나 배정이 됐는데 특수활동비 말고 또 하나인 게 이제 그게 있습니다. 또 특정 업무 경비라는 게 이제 그거는 좀 그 뭐 일반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거는 삭감이 안 돼 있어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이번에 40억 부활시킨 거는 이게 뭔가 검찰개혁하고 이게 좀 목표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 때문에 지금 검찰개혁 주장하는 쪽에서 반발이 좀 심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 그 법사위 위원들도 기권을 많이 했던 거고 4일날 그때 하는 거고.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약간 좀 의심스러운 그런 그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의심이라고 보기에는. 뭘 의심하시는 거예요? 개혁 법안 통과되고 나면
이 돈이 그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굳이 배정한 이유는 그러니까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로 안 갈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그렇게 겁니다. 하거나 아니면 뭔가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그 검찰과의 어떤 뭐 거래할 일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까지 의심이 되는 거죠. 네, 저는 조금 마음을 좀 활짝 열고 현상적인 그때 즉자적인 비논리적인 이런 정책과 이방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끄달려서 이렇게 그때 보는 것보다는 좀 마음을 활짝 열고 이렇게 큰 거시적인 플랜화해서 받아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재명 정부하고 국회의 개혁 의지를 믿습니다. 네, 조금 추석 개혁 입법까지 한번 지켜보셔도 집행이 안 되는 변호사님 예산이죠. 말씀 맥락으로 보면 이 자리에서 다 밝히기는 힘든데 네. 뭔가 특활비 집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긴 있다. 네. 이걸 깔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보하고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 수행비 그리고 직접 수사 이제 논리적인 그 충분히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그 직접 수사가 현재 존재하긴 하죠. 당시에 그렇죠. 그 시행 전까지는 존재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제가 누구보다 많이 압니다. 항목 유형과 그런데 여기서는 네. 그러면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개혁 입법 완료 후라고 했어요. 근데 자 입법이 완료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법을 하고 공포하면 그 다음날 갑자기 검찰청이 공수청으로 바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1년. 그러면 어떤 이제 실행 국면에 시행 과정에서.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행 과정을 좀 길게 잡고 생각보다 그 기간 동안에 수사권 행사가 유지되는 걸 전제로 한다고 혹시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요? 네네네. 그렇게 논리적으로 필요성이 존재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개혁 입법은 말 그대로 뭔가 추석 전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행에서 그러니까 완료가 되는 시점은 상당한 시차가 있을 수 있다. 혹시 이런 추정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시행일까지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1년이든, 예. 그 과정에 예, 우리 있는 그 거죠. 말씀하신 대로 논리적인 필요성은 예. 또 정보 파트도 있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검찰총장이 들어서면 그 검찰총장 그 비서관이 관리하는 그 캐비넷에 있는 자료하고 그다음에 대검의 운영지원과에 있는 자료들 이런 특활비의 집행 내역들이 적어도 대법원 판결에 그 확정된 그 판단 기준대로 공개하고 하는 작업들은 필요하죠. 그 말씀이니까 또 갑자기 쓸데없는 게 궁금해지는데 그 검찰총장 캐비넷에 현금 뭉치가 들어 있습니까? 네, 과거에. 네. 이렇게 쌓여 있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이렇게 그 일선의 뭐 직원장들이 이제 오면은 거기에서 봉투를 예, 넣어서 전화하면은 경력금 이런 봉투에다가 걸로? 예, 흰색 봉투에다가 뭐 100만 원 줄까요? 500만 원 줄까요? 네. 상당히 큰 현금들이 들어가죠. 이게 윤석열 총장이 그걸 잘 활용했죠, 영리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집중적으로 이제 그 관심 갖고 있는 수사 이거 할 때는 그 직원에다가 엄청난 돈을 뿌렸죠. 예를 들어 게. 모 특수부장한테 1,000만 원을 집행을 하면 그 검사의 어떤 양심의 영역까지 침범하죠. 예. 그럼 1,000만 원 준 적이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서 그 이제 네 지금 현재 예전에- 공개되지가 않았으니까요. 네. 그 수령인이라든가 시점이라든가 그런 이런 거 자체가 공개가 안 됐죠. 수사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하나의 그렇죠. 미끼 상품. 네. 예전에 이거 탈원전 수사할 때 대전지검에 그 12월 한 달에만 4천만 원 넘게 그 특활비가 내려간 게 그때 4천만 원? 네. 예, 4천 한 달 동안. 그래서 그게 월별 기준으로 그 대전지검 역사상 최고 액수였대요. 그거는 그게.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정치적 수사를 위한 그렇죠. 그 돈이죠. 예, 탈원전 수사. 쉽게 네, 말하면 이런 네, 거잖아요. 총장님이 여기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으니까 예. 탈탈 털어. 탈탈 털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고 압수수색영장 청구하고 네. 그러면은 그것들을 보여주고 다음 인사에서 즉각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근데 요렇게는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안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용도 외 네. 사용이기 때문에 네, 업무사행령 또 검찰총장 같은 경우 국고손실죄 금액이 크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형사상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네. 특검 얘기로 넘어가야 돼. 정신이 없어요 요즘. 저희도 이제 계속 전하고 있는데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나오는 뉴스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춘재 위원도 지금 제 말에 아마 적극 공감하실 예, 거라고 정신이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요즘. 근데 좀 이 그 새 특검이 수사를 하는 좀 스타일이 좀 약간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좀 외모와 그 수사 스타일을 보면 저는 삼국지에 그 조특검은 조자룡, 그 다음에 민특검은 그 관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명현 특검은 장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떤 수사의 어떤 장단점들이 있죠. 또 어딘가에 유비언덕도 존재하고 왕도 존재하고 뭐 가상의 황제도 존재할 수 있겠죠. 네, 많은 수많은 영웅들이 네. 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네. 이제 그
저기 조은석 특검을 조자룡에 비유한 것은 거의 속전속결, 쾌도난마식으로 가는 이걸 두고 좀 하시는 네, 맞습니다. 아주 대검 중수부의 전통적인 수사 스타일이 보여지는데요. 네. 언론 플레이, 그 다음에 자백 진술을 잘 받고 이제 다만 이제 간단하게 우려되는 지점은 지금 다 이제 윤석열과의 어떤 기술 발휘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그 뭐 당장 오늘 구속영장 들어가고 그렇죠. 뭐 지기현 같은 판사가 아니면 제국돼서 들어가겠죠. 발부될 거라고 보시죠? 네네. 그런데 이제 다만 제가 이제 또 지금쯤은 약간 우려되는 시점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수사 범위에 관해서 안가. 삼청동 안가. 네, 안가. 그리고 대검. 그 다음에 대법원. 그리고 정당에 관한 수사의 범위와 대상들을 그 아주 태생적인 한계가 또 있는 특검이잖아요. 파견 검사들도 그렇고 그렇죠. 또 조은석 특검 자체도 그렇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옛날 대검 중수부와 특수부에 그게 아주 익숙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 수사 범위가 인위적으로 조절될 우려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검에 대한 수사라든지 네. 또 대법원에 대한 수사가 조금 미진할 수도 있다. 네, 아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 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선법 파기환송 아주 절차적으로 이례적인 실체적으로 이례적인 판결의 배경에는 뭔가 이례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그게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의 소신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 직전에 그 정상명 아주 유명한 그죠 정상명 김충식 등의 어떤 점심 회동에 그런 것들이 있었죠. 아직 사실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대검 전체적으로 이제 비화폰이라는 것은 내란 외환 범죄의 어떤 중요한 범행 수단이잖아요. 과거 조선 왕조에 나오는 연판장의 수결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에서 비화폰을 소지한 그 범위들 검찰총장 포함되죠. 네. 그다음에 노상원 포함되고 김건희 포함되죠. 그래서 김건희에 대해서 내란 수괴 공동수괴라는 그 의혹들이 해소되고 있지 않는 거죠. 네, 이런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잘 파헤치고 철저하게 조사하리라고 믿어봅니다. 그래요. 네. 지금 오늘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시 반인가 15분에 시작이 되는데 2시 15분. 15분. 게시되죠. 그럼 이제 오늘 아마 구속 여부 결정이 되겠죠. 근데 상당히 중요한 그 고비입니다, 사실. 고비가 일찍 왔는데 이 윤석열 피고인이 이게 재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특검의 일단 수사 일정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수사의 규모까지 결정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검의 수사 기간이 지금 제한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 안에 승부를 보려면 지금 오늘 구속영장이 이제 윤석열 발부가 돼야 이제 특검의 수사 일정대로 제대로 가는 거겠죠. 네네. 우리가 이제 국정농단 특검 때를 한번 돌이켜보면 그때 고비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었어요, 그 당시. 처음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잖아요. 네,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니까 특검의 수사 동력이 갑자기 확 떨어지더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야말로 중요 인물, 중요 핵심 뇌물 제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영장을 쳤는데 그게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된 거니까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잘 안 된다는 취지였으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 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 발부하기 위해서 거기 수사를 집중하는 바람에 나머지 수사가 다 그 90일 기한 내에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이제 영장이 발부되긴 했는데 뒤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들은 다 고스란히 검찰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랬었죠. 그때. 예, 그때. 그래서 구속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이제 된 거였는데 그때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처음에 기각되고 나가지고 그때 주변에 나왔던 얘기는 뭐였냐면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라는 게 별거 아닌 거 아니냐. 뇌물로 원래는 뇌물을 받은 거라고 이제 다들 거기까지 생각했었는데 영장이 기각되니까 그 가정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핵 반대 집회까지 막 갑자기 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재 주변에 태극기 집회. 태극기 집회. 그래서 특검이 되게 긴장을 했었는데 그 두 번째 구속영장을 그 청구하고 그다음에 그 영장 실시 심사에는 특검에 거의 다 모든 이럴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때 뭐 양재식 특검보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수사팀장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까지 전부 해가지고 이제 그때 박영수 특검도 뭐 그 법정에 가네 마네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총력을 기울여서
두 번째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죠. 그래서 그나마 그 특검이 이제 그나마 이렇게 넘어간 거였거든요. 네. 근데 네. 두 분이 지난주 이 시간에 아마 그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다음 주에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맞추셨어요. 그죠? 네네. 그러면 구속이 이제 시작이 됐죠 이번 주가. 요번 주 지금 3일째인데 김건희 씨는 어떻게 될까요? 판별님 왜 공을 자신이 없어서. 김건희는 이제 V0치니까 그 전에 잠깐 이제 그 이명훈 특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특검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 문제, 그다음 김태효 모래 피의자로 소환하고 그렇죠. 그 국정 그 안보실 제1차장 그 김태효에 대해서 그 경로를 전달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직권남용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되고 검찰 단장에 대한 직무 배제 요청 등 이렇게 선이 굵게 군 검찰이 있어서 선이 굵게 이게 나가시는데 다만 이 점은 또 역시 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미 고려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 사건의 본질 단순한 경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그것들에 대한 왜 그렇게 됐을까 악마의 금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난탈한 것은 있지 않을까. 김건희 관련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부토건. 네. 그래서 각 특검과의 연관관계들을 좀 보았으면 하는 그리고 또 깊게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근데 그 사견이 들었습니다. 엊그제 또 그 소식도 있었잖아요. 임성근 전 사단장 부인이 김건희 씨 측근하고 통화한 정황을 네네. 포착을 했다. 네네. 그런 거까지 네, 있어요. 그런 점을 좀 깊게 다른 특검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시면서 조금 더 신속하게 네. 네. 아침마다 조깅하시겠죠. 뭐 그래서 그런 좋은 결과들을 이렇게 국민들의 의혹들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V0에 대해서. 구속 시점 그죠? 그 윤석열 피고인은 이번 주에 재구속돼서 그 종전처럼 이 대통령 신분일 때 구속된 거와 다르게 그렇죠. 그 교정본부 내에서 이제 구치소 내에서도 일반 그 경호 부분이 빠지고 옛날 경호팀들이 사실 특별하게 한 층을 점유한다든가 그렇죠. 오로지 점유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그 경호팀들이 그 구치소 내에 진입해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든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인권은 평등한 취급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 그 재수용 생활이 들어가리라고 예상되고요. 김건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 김건희 시점을 물어보신 거죠. 네, 구속영장 청구 시점. 청구 시점이요. 네. 그 현재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저는 이제 도관에 든 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삼부토건의 그 주가 조작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충분히 영장 청구가 가능하고 이것도 역시 지기현 판사 같은 영장 전담이 아니라면 발부되는 것이 사건의 성격과 또 증거 인멸 그 도망 염려의 구속 사유를 충족한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관련 또 뇌물죄의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지금 민중기 특검에 이러한 것들이 광범위한 압수수색들이 요소요소에 들어가고 있어서 예. 충실하게 적법 절차를 준수해 가시면서 이렇게 증거 과학수사 쪽 이런 쪽으로 증거를 수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관에 든 주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장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출석 요구 후에 이루어지겠죠. 민중기 특검은 아까 말씀드린 조여가는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이번 주에 청구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 주는 넘어가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저도 이번 주는 다음 넘어가고 주간도, 좀 수사해서 근데 다만 좀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검사들이 구속영장을 그 청구하는 사회 도망 염려 중에 자신의 뭐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해외를 출국하거나 어디에 그 숨거나 이런 것을 또 넘어서서 위해 가능성 부분도 또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가 잠깐만. 형사재 그 얘기 하시니까 위해 가능성도 고려를 한다면 우울증 얘기 나온 게 그렇죠. 혹시 그걸 염두에 두고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을 수 있죠. 네, 그 순간의 그 기관들을 모면하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가지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그 진병을 확보하고 네,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곳곳에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그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그 그렇죠. 잠재적인 참고인들에 네. 대해서도 그 진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가 아마 특검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이르게
빨리 진행되는 것이 좋다는 근데 그런 생각이 그건 듭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자마자 제일 먼저 건너는 게 삼부토건이었거든요. 네.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음. 그 종전의 언론 보도와 다른 관점으로 모든 수사 기록들을 바라보고 검토하고 현재서 미진한 부분까지도 일단 또 전개를 시켜놓고 내란 특검과 달리 그건 검찰도 다 한번 리뷰를 하고 공소장이 이루어진 사건이어서 그렇죠. 이 조특검하고 다르거든요. 민특검은 광범위하게 산계되어 있습니다. 16 산재되어 가지. 있는 예. 16가지에 대해서 그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많고요. 그렇죠. 사실 그때 대검과 중앙지검이 가장 더 공들여서 했던 것이 김건희 수사이잖아요. 네. 사실 그 김건희 특검과 명태균 특검이 그 12.3 불법 계엄의 트리거 계기라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보충해서 증거를 확보해서 그 신병 확보 등 이런 절차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면 싶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는 도이치 건 같은 경우는 거의 상당 부분이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당장 손을 안 대는 것일 수도 있다. 명태균 네, 게이트도 맞습니다.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녹음 파일이란 결정적인 그렇지. 증거가 있고 대법원 판결이 있고 필요한 상당히 수사가 거는 돼 있으니까 그거는. 공판 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니까요. 증인신문을 통해 충분히 그 될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삼부토건은 아무튼 처음에 문제 제기 이후에 금감원에서 좀 속도 내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보도 보니까 그 윤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금감원 조사팀을 더 인원을 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전 금감원장이 대표적인 또 윤석열 사단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예, 금감원에서 뭐 다른 그런 주가 조작 그런 사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소홀하게 좀 늑장을 부린 거죠. 이 수사를 한 거 보면. 네. 근데 이복현 금감원장에서 특검팀이 주목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그 본질을 그 직시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생각됩니다. 주가 조작에 대한 은폐, 그 유기 등의 어떤 범죄가 있을 관련 사건으로 충분히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 문재인 정권 관련 연관된 주가 조작 이거는 되게 적극적으로 지휘했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디스커버리 펀드라고 해가지고 장하성 정책실장 동생 장하원 씨가 하는 예, 그때 거기 있었죠. 있었어요. 예, 근데 예, 대법원에서 다 무죄까지 났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가 문제 있는 것처럼 계속 발언을 했고 그리고 지금 별건으로 해가지고 그게 하나 지금 또 재판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열심히 하는데 이런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제대로 지휘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그 수사가 진행되는 거 계속 저도 뉴스를 따라가면서 관찰되는 것이 하나가 우리는 이제 보도 나온 것을 토대로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는지를 가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도도 제한되어 안 돼 있고 있고. 지금 보니까 이런 증거 자료도 확보하고 있었구나. 검찰이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특검이 출발선이 어디에 있는 거냐. 다시 말해서 맞습니다. 이첩됐을 때 어디까지 진척이 돼서 넘겨받은 건지를 지금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속도를 또 좌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특검이라는 게 특검의 효과가 이제 그런 건데 수사를 사실은 기본 수사는 검찰이 다 해놓죠. 수사기관에서. 그렇죠. 그 자료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특검은 적극적으로 이제 기소하려고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예. 근데 검찰 지휘부들은 과거의 검찰 지휘부들은 웬만하면 그걸 누르려고 했던 거였죠. 지금 사건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상당히 그 형사처벌될 그런 사안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보면은. 그 검찰은 그 소추기관입니다. 공소 제기하고 최종적인 사법적인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그렇죠. 그 외환죄에서 제가 그 외국과 적국에 대해서 외환유치죄 부분이 이론적인 그 대립이 있다라고 하는데 선례가 없습니다. 다만 그 형법 주석서에 그 북한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는데 유엔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외환유체조로 보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고 실질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민법 주석서를 써봤습니다. 그 주석서가 어떤 망고의 그런 바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소추기관은 이거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너무 쉽게 외환유치죄를 포기하고 일반 이적죄라든가 또 군형법상의 그 불법 전투 개시죄로 갈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적극적인 마찬가지로 해석인데. 예. 바로 그 지점인데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에 지금 외환죄는 빠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박지영 특검보가 설명한 것이 이건 그 지금 조사고 그렇게 너무 많아서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어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중대한 심경의 변화를 한 것 같아. 법정에서 얘기한 거죠. 증인신문도 네, 포기하고, 포기하고. 모든 거 내려놓은 것 같은 네. 그게 맞다면 반성한다 뭐 이런 얘기. 여기서 뭔가 또 결정적인 증언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원래 그 수사의 큰 축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그 수사 의지가 확인되면 네. 그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진술을 많이 그렇죠. 한다고 그렇죠. 이제 수사 실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도 오늘부터 다시 이제 구속기한 영장이 연장이 되는 거죠. 영장 그게. 네. 그러니까 노상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아까 말씀하신 여인영 이쪽을 통해서 외환죄 관련 부분 그런 진술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집중을 해서 한다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약간의 그 죄수의 딜레마 같은 그런 함정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말을 잘 맞추다가 어느 한쪽이 지금 말하자면 독박을 쓰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이거 정말 형량이 되게 센데 자기가 그걸 숨겨가지고 윤 전 대통령을 위해서 숨겨가지고 자기가 볼 이득이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재수의 딜레마뿐만 아니라 그 군과 경찰은 민주화가 됐거든요. 국민의 군대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기본적으로 윤석열을 만나기 전까지 그 군에 충실하게 복무한 그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휘관 포함해서 최소한의 명예 감정들이 그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진실을 얘기할 소지가 예. 더 많습니다. 근데 자 그럼 내란 특검 관련해서 저 강희구 전 부속실장, 그렇죠. 그다음에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진술을 네. 바꿨다는 바꿨다는 얘기죠, 지금. 이것도 이제 극적인 반전인데 예. 여기서 두 개의 지금 관전 포인트가 나와요. 하나는 이게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자유로운 상태로 놔두면 이들에 대한 회유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재범복을 회유하고 나올 수 예, 있다. 예. 그럼 입맞추기로 갈 수 있다라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해 있는 변호사가 있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유리하게 진술하다가 네. 나가니까 이제 그 지시를 받았다는 식으로 아니 진술을 번복한 거죠. 세세한 대화 내용이 다 나왔던데 보니까 예. 윤석열, 김성훈 간에 나눈 대화 내용이 다 나왔던데 뭐. 이건 진술 아니고는 나올 통로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 영장에 나와 있는 그 진술 내용을 보면 정말 이 대통령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그 그러니까. 법도 무시하고 그다음에 뭐 그 자기가 무슨 봉건 왕조의 그 왕처럼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런 왕이 느껴져요. 아닙니다. 보수의 가치는 당당함입니다. 옛날 그 김재규 그때 그 박정희의 그 독재 심장에 이 탄환을 발사하였던 그 김재규 자기 부하 직원들은 선처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나의 책임이다. 근데 책임을 전가하죠.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에 와서도 어떻게 보면 뭐라고 정말 구질구질한 이런 변소라고 느껴지는 아니, 대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잖아요. 그 진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는 그 이 계엄선포 사후 작성을 폐기 지시한 적 없다. 강희구가 지가 알아서 한 것이다. 알아서 이런 한 거다, 식으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는 거잖아요. 왜 같이 자기의 그 부하 직원들 하급자들을 위증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거짓 진술하게 만들고 네. 그 양심을 침범하고 흔들리게 만듭니까? 아니 그러니까 너무 대비되는 게 어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그랬대잖아요. 그럼 나는 그 책임지겠다. 네. 다만 좀 부하들은 좀 선처해달라. 네, 사실 이게 맞는 태도 그 아니에요. 지휘관이죠. 그게 네. 그러니까. 근데 자 예를 들어서 그 VIP 경로설에서 그러면 강희구, 김성훈과 같이 예를 들어서 안보실 인사들이 진술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 아닙니까? 김태호 국가안보 1차장이죠. 이렇게 11일인가 아마 소환 네, 결정 잡힌 11일. 것 같은데 네. 김태호를 지금 부르는 과정을 쭉 추적을 해보면 어젠가 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불렀죠. 불렀죠. 네. 근데 이제 김계환 사령관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이 그 작년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김계환 사령관이 그때 경로수 처음에 부인했었는데 끝나고 나서 해병대에 지휘 서신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는 이제 임기가 다 끝나가니까 네. 장병들한테 이제 지휘 서신을 보내는데 거기에 그 대목이 있죠. 그 뭐 해밍웨이의 무슨 뭐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단가 뭐 이런 걸 인용하면서 거기에 이제 자기의 그 심경 되게 복잡한 말 못할 그런 고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쭉 했는데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공수처에 조사를 받습니다. 네.
근데 그때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 언론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이 공수처에 가서 김기환 전 사령관이 뭔가 의미 있는 진술을 했다. 아. 이런 소문이 돌았었거든요. 근데 예. 그 진술 내용이 뭔지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죠. 경로서를 자기가 그럼 부인한 거냐 이런 이제 추측까지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은 특검에서 공수처의 그런 진술 내용을 이제 갖고 있으니까 특검에서 그래서 김기환을 불러가지고 이제 어제 아마도 상당한 그 좀 진척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그런 추측을 하는데, 그러면 김계환 네. 전 사령관 부르고 나서 바로 김태효를 부른 데에는 김계환 전 사령관의 뭔가 진술이 나온 게 아니냐 뭔가 혹시 있어서 추정하시는 거예요? 추정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김태효를 부르게 되면 경로설에 가장 그 근접해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이 이제 김태효 전 차장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게 예. 포인트인데 그럼 거기에 임종득이라는 인물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보좌관 누구죠? 예, 이름? 저 국방비서관이 있었죠. 임기훈인가요? 예. 예, 그죠. 거기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김태효 전 차장을 먼저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김계환 사령관의 발언에서 김태효 전 1차장과 관련된 뭔가 모종의 진술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있다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데 그 출석 요구 시간이 오후 3시 아닙니까? 11일이요. 네, 모레. 예. 그러니까 그 신문 사항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건 어떤 의미예요? 그 신문 사항에 대해서 일흥은 그 경로 그 뭐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그 경로 부분 국회에서 그런 사실을 표현들은 뭐 아는 바 없다, 뭐 저도 아니다, 뭐 보통 그렇지 그렇죠. 경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식어 한정을 해서 명시적인 위증의 혐의를 그 벗어나는 것처럼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예. 그렇지만 그 경로와 그것들을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 전달하는 그 역할에 대한 범위가 한정된 조사일 것으로 보여서요. 예. 이렇게 그냥 추론을 해봅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의 어떤 당시 정황의 재구성이 이루어졌고 그거에 대한 확인차 지금 부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네, 그런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보통 열람 시간 고려해서 심야 조사를 염두에 두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최상병 특검에서 또 중요한 수사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관련해서 이제 엊그제 나온 뉴스를 보면 임성근 부인이 김건희 씨 측근하고 통화한 정황을 확보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도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는 얘기가 되는 통화 거죠. 기록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특검에서. 그렇죠.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고 예. 저 임성근 사단 쪽은. 근데 이미 보도를 보면 뭐 이래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 부인 간에 6월 며칠은 몇 회 이런 까지 다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거는 맞습니다. 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사건의 본질 안에 들어가면 돈이 있다. 왜 악마의 금전이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돈에 있어서 그 돈의 이익들, 뭐 극우 보수 집회라든가 뭐 정광훈 등 이렇게 그 관련성도 현재는 이념보다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버려서요. 그 단순하게 뭐 그 경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왜 경로하고 이러한 지시들이 이루어졌는가의 그 배경에는 그러한 접근도 충분히 그러니까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분명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새 특검에 모두 다 불려가야만 되는 예, 그렇죠. 어느 한 특정 특검만이 아니라는 건 예. 분명한 사실이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칠 거라고 전망하세요? 네, 구속사유가 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렇다. 다만 공범으로 돼 이제는 있으니까. 이걸 하나의 저는 이제 그룹별로 사고를 해봤습니다. 그 국무위원 그룹. 그러면 최상목 부분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봐도 그 쪽지 비상입법기구 그게 필요한 예산들 확보에 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중요한 역할 임무를 봤는데 진술이 달랐잖아요. 사실과 이런 지점이 있고 즉시 F4 회의를 해서 그 집행 과정에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도 명시적인 헌재 결정에 반하는 직무유기를 했잖아요. 근데 보도가 되지 않고 수사 내역들을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맞아요. 적극적으로 수사 상황을 보도하는 게 그 조특검 그쪽의 태도인데 그래서 그 국무위원 그룹으로 같이 취급되지 않을까 그렇게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자 그룹으로 직권남용에 따른 권리행사 아니죠. 방해 피해자 피해자가 아니고 그거는 핵심 내란죄의 그 역할을 하는 가담자로. 네, 가담자죠. 그죠? 네, 중요 임무 종사자. 왜냐하면 지금 보도로 보면 국무위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가담한 국무위원들과 권리행사 방해를 받은 피해자들. 그렇죠. 네. 예. 여기 이제 전자로. 네. 근데 아직 최상목을 불렀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없죠. 아직은 물론 없는데. 한덕수 전 총리는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계엄 사후 문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 먼저 윤 예. 대통령 구속영장을 만들려면은
당연히 불러서 조사했어야 되는 거고. 아, 그러면 구속영장 때문에 먼저 네. 불렀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무위원이나 이쪽 부분은 아마도 후순위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요 내란이나 이쪽 먼저 이제 정리가 되고. 네, 그다음에 근데 일괄 처리 되겠지만 네. 일괄 처리라고 믿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은 그 뭐 현재까지 구속 사유들이 이제 그 확인되는 지점이어서 국무위원들 누락 없이 그렇죠. 너무 쉽게 피의자로 이렇게 면죄부를 주지 말고 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이 또 연루 부분도 있고 또 대법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특검에서 다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겠죠. 근데 사실은 민중기 특검이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혐의점이 지금 조사해야 될 게, 수사해야 될 게. 마음이 좀 사건이 바쁘실 것 같긴 많습니다. 해요. 거기다가 네. 지금 어제만 봐도 새로 나오는 의혹들도 막 그러니까요.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러면 이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 해야 아니에요? 될 것도 많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 예. 이제 그 새 특검이 특검 간의 조율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오늘은 여기서 부르고 네. 내일은 저기서 부르고. 그러면 이거 소통이 좀 돼야 되겠네요. 새 특검. 그렇죠. 새 특검이 네. 유기적으로 잘 네. 조율을 해야 되는데. 네, 당연히 뭐 네. 각 특검들은 이제 뭐 전화를 통해서 시간표 서로 수시로 짜야 되겠네요. 시간표 짜야 네. 되고 거기도 네. 재판까지 받아야 되고 또 아, 윤 전 그렇죠. 대통령 그러니까 네. 바빠지죠. 상당히 대통령이 저 V1께서 바빠지겠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요. 네.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장이 기각되어 버리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거는 정말 상상하기 싫은 일인데 네.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보면 그 당시에 그 체포영장 집행을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예, 경호처 음. 그 1차 그 저지할 때 그런 상황들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로 어렵게 그 신병을 확보했거든요 그때. 근데 그거를 지규현 판사가 정말 너무나 쉽게 그 풀어준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예, 그러니까 예, 예. 그것 때문에 사법부의 지금 신뢰도가 거의 바닥 바닥이죠. 수준인데 그렇죠. 이번에까지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저는 뭐 가정하기 싫습니다만 그러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번에 네. 그 영장 전담 판사는 어떤 분이 좀 아세요? 그 네 사람의 영장 전담 이 판사인데요. 거기까지 제가 이렇게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참 정말 이 정도의 사법부의 신뢰가 판사의 성향까지 봐야 되나, 저는 그런 출신 보도- 지역, 출신 학교까지 봐야 되나 이 정도에 제가 조금 자괴감? 멈추는 게 맞다라고 판사 생각을 했고요. 성향을 막 보도해가지고 영장이 뭐 과거 어떤 영장 기각했다느니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이제 같아요. 그거는 네.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아주 그렇죠. 추락이 된 거죠. 지금 이제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에 대한 그 사법부 이제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로 온가 안 보이시고 네. 이런 형국인데요. 지금 이제 사법부의 신뢰는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사실 검찰을 생각하면 제가 검찰 조직 내에서 한 3년인데 그 내면들과 그 작동 원리들이 좀 눈안에 들어오는데 법원을 생각하면 사실 가슴이 답답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언론은 막 이제 중요한 뭐 저기 이제 그 결정이 내리기 전에 내리기, 담당 네. 판사를 막 조명을 하잖아요. 조명하죠. 맞습니다. 이 사람이 뭐 어디고 어디에 소속돼 있었고 출신이 네. 어디고 어떤 판결을 내렸고 이게 판사의 마음이나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까? 미칩니다. 그게 이제 검찰의 특수수사의 큰 것 중에 하나고 예를 들어서 조특검이 4명의 영장 전담 중에서 선택을 했을까? 라는 생각까지도 잠깐 했었거든요. 아, 그 접수 시간에 따라서 네네. 선택할 수 있습니까? 오. 선택합니다. 그 정도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그렇습니까? 하고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네. 그런 거 생각하고 또 그 영장 시점 관련해서 언론이 보도가 됩니다. 제가 대전지법의 원전 사건 영장 발부될 때 그 생각을 또 한 번 확인했는데요. 그 특수사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언론 플레이 하나입니다. 계속 보도가 되면 판사는 조용하게 영장을 발부하는 게 제일 조용하거든요. 기각되지 않는 수법이 있고 그거 만약에 그 뭐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뭐 기각이 된다 해도 예외한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발부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네. 네. 기정사실. 아 그러면 접수 시간에 따라서 영장 전담 네, 날짜별로 판사를 이제 고를 수 있다. 네, 날짜별로 이제 그럼 이게 시간을- 이제 주말에 영장 청구했잖아요. 혹시 그러면 이제 그것도 그럼 그러니까 고려가 단지- 된 거라고 아, 봐야 네, 될까요? 뭐 그 내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그러니까 네. 그거는 오 그렇구나. 네. 네. 뭐 이제 영장 전담 판사 이제 영장 전담 이제 그런 역할을 할 때 그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기각률이 한 10% 정도는 연동이 됩니다. 무죄율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검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럼 영장 기각률 통계 중요하면 기각될 사건 보내드릴까요? 이런 말도 제가 영장 재판하면서 들을 정도예요. 검사들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재판을 지배하기도 하지요. 오 그래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99% 발부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실. 되는 거죠. 그냥 그게 객관적인 뭐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고요. 사안의 중대성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죠. 두 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